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동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아들 민성이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몇 년 전까지도 저희 모자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인생이란 건 참 묘한 것 같아요.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한 순간에 저희 모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꿈을 꾸는 것만 같네요. 누군가는 운명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 만남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한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 아들에게 다시 웃음을 찾아준 그분께,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버텨준 저 자신에게도요. 그럼 이 사연이 여러분에게도 오래도록 기억될 교훈을 남기길 바라며 그날의 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늦가을, 저는 5살 아들 민성이의 손을 꼭 잡고 서울 시내를 정처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등에 맨 낡은 배낭 하나와 아이가 끌고 다니는 작은 캐리어가 저희의 전 재산이었죠. 벌써 한 달 넘게 그런 생활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민성이가 힘없이 말했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네요. 조금만 참아. 엄마가 일자리 구하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날도 여러 식당과 가게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구했지만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갈 곳이 없어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죠. 그때였습니다. 성북동 언덕길을 오르다가 한 대저택 앞에 붙은 구인 광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입주 가정부 구함, 성실하신 분 환영. 그날도 잘 곳이 마땅치 않던 저는 입주 가정부라는 말에 이끌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나이 지긋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구인 광고 붙어 있길래 가정부 구하셨나요? 하지만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한 거라 생각해 낙담하고 발길을 돌리려는데 갑자기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언뜻 봐도 참 기품 있어 보이는 사모님이었죠. 날이 추운데 일단 들어와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엉거주춤 저택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본 것보다 내부가 훨씬 웅장하더군요. 하지만 화려함보다는 고즈넉한 품격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죠. 거실로 안내받아 앉아 소파에 앉으니 그분이 직접 차를 내어오셨어요. 나는 이 집 주인이에요. 작년에 남편 먼저 보내고 딸은 유학 중이라 집에 나 혼자뿐이네요. 나이 드니 혼자 이 큰 집을 관리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다고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집을 처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깔끔하게 관리해줄 사람 찾는 거예요. 근데 아이와 함께 오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그렇지만 애가 정말 얌전해요. 절대 부산스럽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염치 없지만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게만 해주시면 월급이 적어도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 간절한 얘기를 들은 사모님은 고개를 돌려 아이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셨어요. 아이 이름이 뭐예요? 민성이라고 합니다. 5살이에요. 그러자 사모님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민성아, 할머니한테 인사할 수 있니? 아들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제 착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본 것 같았어요. 마치 그리운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 애틋한 표정이었죠. 참 예쁘네. 우리 아이도 어렸을 때 딱 저렇게 귀여웠는데. 유학 간 따님이 있다고 하셨으니 따님이 그리워 그러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사모님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 다시 눈을 돌려 절 보셨죠. 아기 엄마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김성현입니다. 32살이고요. 부모님이나 남편은?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말문이 막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여졌죠. 그러자 사모님은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손을 들어 말을 막으셨어요. 괜찮아요. 꼭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뭐 어떤 이유든 지금은 애를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인 것 같네요. 나도 그게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잘 알아요. 그래도 애가 착하고 순한 것 같아 다행이군요. 그럼 오늘은 푹 쉬고 내일부터 잘 부탁해요. 네? 그럼 여기서 일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사모님이 미소로 답하셨죠. 저는 감사한 마음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사모님은 저희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네요. 집안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지낼 방도 보여주셨죠. 2층에 마련된 방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무엇보다 따뜻한 이불과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월급은 250만 원이고 식사는 당연히 제공됩니다. 민성이도 함께 먹고요. 일은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정도인데 내가 거의 집에 있으니까 같이 하면 돼요. 무리하지 않게. 대청소나 정원 관리는 그때그때 사람 써서 하니 신경 안 써도 돼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감격해서 눈물이 날 뻔했지만 꼭 참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네요. 그 만남 뒤에 숨겨진 운명의 실타래는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 모자는 성북동 대저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에서 지내니 좋으면서도 모든 게 낯설었죠. 하지만 사모님은 저희를 가족처럼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혼자 외롭게 살다 집에 사람 온기가 느껴지니 좋네요. 내가 아이랑 성현씨 가족처럼 생각하고 싶으니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되겠죠? 어머, 그럼요. 그래서 그 뒤로 사모님은 저를 정말 친딸 대하듯 하셨네요. 성현아, 민성인 뭘 좋아해? 내가 마트 좀 다녀올게. 아니에요. 제가 청소기 돌려놓고 다녀올게요. 그리고 민성이는 아무거나 잘 먹어요. 일하러 온 건데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한 가족인데.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우리 민성이 데리고 다 같이 마트 구경 갈까? 민성아, 어때? 너무 좋아요, 할머니. 아이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자 사모님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사모님은 특히 민성이를 무척 아끼셨어요. 외출했다 돌아오실 때마다 아이 과자며 장난감을 한아름 사오셨죠. 민성이도 처음엔 낯을 가렸지만 사모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는지 금세 따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데리고 일하러 들어온 게 마음에 걸렸던 저는 큰 걱정을 덜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러 찬바람 불던 계절이 지나 어느덧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는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헌데 그때부터 민성이의 말 못할 고통이 시작됐죠. 제 아들은 한여름에는 긴팔옷만 입어야 했거든요. 사모님이 반팔을 사다 주셔도 저는 핑계를 대며 입히지 않았죠. 민성이가 피부가 약해서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긴팔만 입혀야 했어요.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의 팔과 등에 있는 화상 흉터를 숨기기 위해서였죠. 몇 해 전 그날의 악몽, 아직도 생생한 그 기억을 사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아들도 어린 나이에 철이 일찍 들어선지 절대 남들 앞에서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목욕할 때도 제가 도와줘야 했고 사모님이 계실 땐 더욱 조심했죠. 엄마, 난 이제 영영 반팔은 못 입는 거야? 너무 더운데. 가끔 아들이 물어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민성아, 조금만 참자. 엄마가 꼭 나중에 예쁜 반팔 입혀줄게. 언제?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민성이 아픈 거 다 고쳐주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맑은 눈동자 속에 서린 서운함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모님 댁에 들어온 후에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중이었어요. 따뜻한 집, 배부른 밥상, 무엇보다 저희를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사모님이 계셨으니까요. 매일 아침 사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성현아, 민성이 유치원은 보내야 하지 않겠니? 아이가 또래들하고 어울려야 사회성도 기르고 좋을 텐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 걱정하지 말고 보내. 우리 민성이 똘똘해서 잘 적응할 거야. 사실 제가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못하는 건 말 못할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왜 그런지 사모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아들을 근처 유치원에 등록시켰더니 금세 적응하며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그제야 저는 아이도 유치원에 다니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하고 참았다는 걸 알게 됐네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 정말? 우리 민성이 대단하네. 그렇게 평온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금씩 괴로운 과거를 잊어가고 있었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평화가 계속될까? 혹시 그 사람이 우리를 찾아오면 어쩌지?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고, 사모님의 사랑 속에서 아들과 함께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잊고 싶던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덧 사모님 댁에 들어온 지도 5개월이 넘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이 느껴질 정도로 아침 저녁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 날,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마당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민성아, 조심해서 놀아야지. 제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창밖으로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계셨고요. 아들은 마당 한구석에 있는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더 신이 나 보였어요. 엄마, 나 높이 올라가요. 봐요. 민성이가 그네를 타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줬죠. 하지만 다음 순간 제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아! 아이가 그네에서 떨어지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뛰쳐나갔고 사모님도 놀라서 밖으로 나오셨죠. 민성아, 괜찮아? 제가 급하게 아이를 안아들다 순간적으로 아들이 입고 있던 긴팔 셔츠가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져 버렸습니다. 소매가 완전히 찢어지면서 아이의 팔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 순간 전 얼어붙고 말았죠. 민성이의 팔에 남아있던 처참한 화상 흉터가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붉은색과 흰색이 뒤섞인 흉터는 작은 팔 전체를 뒤엎고 있었고 일부는 켈로이드처럼 울퉁불퉁하게 솟아 있었죠. 어머나! 사모님의 낮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민성이를 안아들고 찢어진 옷으로 팔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사모님이 충격에 휩싸인 표정으로 아이의 팔을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엄마, 할머니, 아파요. 하지만 저는 아들이 넘어진 것보다 팔뚝이 드러나 흉터를 들킨 게 더 신경 쓰여 아픈 아이를 달래주지 못했어요. 아이도 할머니의 시선이 느껴지자 놀랐는지 제품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은 채 사모님께 말했습니다. 사모님 놀라셨죠? 제가 설명할게요. 나중에 일단 들어가자. 애도 놀랐겠다. 사모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희는 집 안으로 들어가 아이의 상처를 살피며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다행히 넘어지면서 다친 곳은 무릎만 살짝 까진 정도였어요. 민성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밴드 붙여줄게. 사모님은 제가 아이를 달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셨어요. 그러다 아이가 잠들자 창백한 얼굴로 물으셨죠. 상현아, 저렇게 다친 애를 데리고 왜 너 혼자 이러고 다니니? 너 남편은, 이 애 아빠는 누구야? 사모님의 목소리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충격과 걱정, 그리고 분노까지 느껴졌죠. 사모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숨긴 것들이 있어서. 아니야. 그런 말 듣자는 게 아니야. 그냥 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해줘. 어쩌다 애팔이 저 지경이 된 거니? 사모님의 눈에는 안타까움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이 좀 있었어요. 과거를 떠올리자 가슴이 조여왔지만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도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남편, 그러니까 민성이 아빠는 원래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비록 젊은 시절 실수로 전과가 있었지만 절 만나고는 새 사람이 되겠다고 했어요. 손 씻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저와 함께 새 출발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이 어렵게 막노동하고 제가 분식집에서 일하며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 식당을 열었죠. 그 시절이 떠올라 눈물이 나고 목이 메었어요. 그래서 말을 잇지 못하자 사모님은 휴지를 건넨 뒤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을 믿었어요. 정말 달라진 것 같았는데 장사가 뜻대로 안 되니 술 마시는 날이 늘고 빚만 늘어가다 식당을 접으니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주사를 부리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다 저 때문이라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더 잘 살았을 거라고 원망하고 화를 냈어요. 그 사람이 손찌검을 했니?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처음엔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질렀는데 나중엔 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끔찍한 기억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래도 참았어요. 민성이 때문에. 남편도 술이 깨면 울면서 빌었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맹세했으니까요. 바보같이 매번 속으면서도 매번 믿었어요. 그럼 민성이 화상은... 사모님은 차마 끝까지 묻지 못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이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다가 그날 밤 만취해서 들어왔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죠. 뭔가에 홀린 것처럼 중얼거리더라고요. 다 태워버리면 된다고, 그럼 보험금 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놀란 사모님이 입을 틀어 막으시더군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가스밸브를 열더니 라이터를 꺼냈어요.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남편이 절 밀쳤어요. 그러고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공포는 잊을 수가 없었네요. 순식간에 집안이 불길에 휩싸였어요. 그때 불타던 나무가 민성이를 덮쳐서 팔과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죠. 병원에서 몇 달 치료를 받았지만 흉터는 남았어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요. 아니, 그 나쁜 놈은... 사모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화로 체포됐어요. 저는 그 이후로 민성이를 데리고 도망다녔죠. 혹시라도 남편이 출소해서 찾아올까봐. 그래서 이곳저곳 떠돌다가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사모님을 바라보고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사모님.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희를 받아주지 않으실까봐, 그리고 그날 일을 입 밖으로 꺼내면 애가 놀랄까봐... 하지만 사모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놀라거나 저희를 불편하게 대하시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소파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오더니 꼭 안아주셨죠. 성현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무서웠니? 사모님의 품에서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늘 강한 엄마여야 했기에 제대로 울어본 적도 없었는데 사모님의 따뜻한 품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죠. 그런 힘든 일을 떠올리게 해서 미안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마음 편히 지내거라. 저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할 수 있었어요. 사모님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씀하셨죠. 늦었으니 쉬어라. 오늘은 저녁 생각도 없구나. 그리고 내일 당장 민성이 병원에 데려가자. 흉터 치료 잘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 돈은 걱정하지 말고. 네? 하지만 사모님, 그렇게까진... 괜찮아. 우리 민성이 일인데 꼭 내가 치료해주고 싶어. 그 예쁜 아이가 평생 상처를 안고 살도록 놔둘 순 없잖아.
그렇게 말씀하시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 전 저를 돌아보며 한 번 더 말씀하셨죠. 성현아, 네 사모님. 이제 너희 내 가족이야. 이제 민성이랑 네가 없이 이 집에 혼자 산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러니 힘든 일 있으면 숨기지 말고 뭐든 다 말해다오. 그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성이 옆에 누워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고 사연 많은 저희 모자를 꺼릴 줄 알았던 사모님이 오히려 저희를 따뜻하게 감싸주셨으니까요. 다음 날 사모님은 아이를 국내 최고의 화상 전문 병원에 데려가 흉터 치료 상담을 받게 하셨고 저에게도 정신과 상담을 권하셨죠. 성현아, 너도 치료가 필요해. 그렇게 큰 충격은 혼자 안고 있으면 안 돼. 전 괜찮아요, 사모님. 괜찮긴. 내가 다 예약해놨어. 애를 생각해서라도 너 자신은 스스로 돌봐야지. 사모님의 세심한 배려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친부모님도 그렇게까지 해주실까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치료를 시작하며 아이도 차츰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흉터를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 같았죠. 아이가 환하게 웃고 사모님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모습을 보며 마치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오신 듯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은 지 보름쯤 지났을 때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고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소중한 일상을 뒤흔드는 어둠의 그림자가 덮쳐온 건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장을 보러 동네 마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죠.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다른 한 손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딸기를 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 골목에 다다랐을 때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부정하려 했지만 특유의 구부정한 어깨와 뒤통수의 상처 자국을 보니 틀림없었습니다. 저와 아들을 위험에 빠뜨렸던 장본인, 바로 남편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안간힘을 쓰며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어요. 남편은 사모님 댁 대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출소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저희를 찾아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뒤로 물러났어요. 혹시 남편이 돌아볼까봐 가까운 전봇대 뒤에 몸을 숨겼죠. 거기서 대문을 한참 노려보던 남편은 천천히 발길을 돌려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을 참고 숨어 있었죠.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성현아, 왜 이렇게 늦었니? 걱정했잖아. 현관에서 절 맞아주는 사모님의 목소리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해요. 마트에 사람이 많아서.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부들부들 떨렸고 결국 장바구니에서 물건을 꺼내다 달걀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성현아, 너 정말 괜찮아? 사모님이 걱정스럽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실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네요. 사모님, 사실은... 그때 민성이가 뛰어왔습니다. 와, 딸기다! 그래, 민성이 딸기. 저는 아이에게 딸기를 건네주고는 사모님께 눈짓했습니다. 사모님도 상황을 이해하셨는지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리고 아이가 딸기를 먹으러 거실로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집 앞에 왔더라고요. 제 말을 들은 사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니? 네, 출소한 것 같아요. 일부러 저를 찾아온 것 같아요. 이제 어쩌면 좋아요? 사모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네? 하지만 사모님, 남편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짓을 하도록 기다릴 순 없잖니? 접근 금지 명령이라도 받아놔야지. 얘기를 듣고 보니 사모님의 판단이 옳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사모님, 아무래도 저희가 여길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제 말에 사모님이 눈을 크게 뜨고 놀라서 외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떠나다니 어디에? 저희가 여기 있으면 분명히 사모님께도 피해가 갈 거예요. 남편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자기를 깜빵에 가게 했다고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혹시나 이 집에 또 불이라도 내면. 하지만 사모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성현아, 그런 말 하지 마. 너희 내 가족이라고 했잖아. 다시 위험하게 길바닥을 헤매도록 놔둘 순 없다. 하지만 괜찮아. 내일 당장 변호사 만나서 대책 세워보자. 오늘 밤은 문단속 잘하고 내가 보안업체에 연락해서 순찰 강화하도록 할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계속 창밖을 확인했죠. 아들이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또다시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까봐 너무 겁이 났어요. 다음날 오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사모님과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려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치원 선생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했더군요. 민성이 어머님? 저기 오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어떤 남자분이 민성이한테 접근하려다가 제지당했어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본인이 민성이 아빠라고 하면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에게 등록된 보호자는 어머님이랑 할머님뿐이라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가버렸는데 혹시 그분이 아버지가 맞는 건지 한 번으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가셨거든요. 저희도 상황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전화기에 대고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안 돼요, 선생님. 절대로 그 사람한테 민성이 보내시면 안 돼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도 보고하고 특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당분간 민성이 잘 살펴볼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떨리는 심장이 금방 진정되지 않았어요. 선생님께 말씀은 드려놨지만 아이를 유치원에 계속 두는 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데려와야겠다고 서둘러 나가려다 그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아들의 유치원까지 찾아갔다니 언제 다시 나타나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 사라질지 모를 일이었어요. 그 생각만으로 저는 얼굴에 핏기가 가시고 온몸이 떨려왔네요. 성현아, 무슨 일이야? 사모님이 그런 저를 보고 다급하게 다가오셨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죠. 사모님, 남편이 민성이 유치원까지 찾아갔나 봐요. 사실 그동안 민성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은 게 혹시나 남편이 찾아갈까봐 걱정돼서였거든요. 근데 결국... 제 말에 사모님도 놀라셨는지 마른 침을 삼키며 말씀하셨어요. 아이 저런, 당장 경찰서 먼저 가자. 이건 명백한 스토킹이고 유괴 시도야. 그래서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의 반응이 심드렁했어요. 아이 그러니까 뭐 아직 실질적인 위해를 가한 건 아니네요. 일단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시고. 아니 그 사람이 방화로 감옥에 갔다 왔다니까요. 애가 화상을 입었고요. 사모님이 화를 내셨지만 경찰은 원칙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남편은 아예 대놓고 사모님 댁 주변을 맴돌았어요. 직접적으로 접근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었죠. 장을 보러 가면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았고 가끔 집 앞에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기도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주방에 있는데 대문 앞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들어갈 거야! 여기 내 아들이 있다고!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요동치고 식은땀이 흘렀죠. 어이 집주인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이 불안해하는 저를 위해 특별히 고용해 주신 경비원이었죠. 난 집주인한텐 관심 없고 내 마누라랑 아들만 데리고 나오겠다니까. 안 됩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제가 말을 전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거실로 뛰어나갔어요. 사모님, 제 남편이... 하지만 사모님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더군요. 2층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시며 휴대폰을 들고 계셨어요. 경찰서죠. 지금 우리 집에 전과자가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주소는... 사모님이 침착하게 신고하는 동안 저는 아이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시 후 경찰차가 골목에 들어서는 소리가 들리자 남편이 다급하게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패 부리고 경비원을 위협하는 모습이 CCTV에 선명하게 찍혔죠. 이제 증거가 있으니 접근 금지 명령을 받기가 수월할 겁니다. 경찰관이 말했지만 전 안심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애초에 법 같은 건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사모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또 그 소리니?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남편은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러다 술이라도 먹고 찾아오면 무슨 짓을 할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여전히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사모님. 성현아, 잘 들어라. 너희가 여길 떠난다고 그게 해결책이 될 것 같니? 그 인간은 어디든 또 쫓아갈 거야. 그렇지만 그땐 너희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사모님의 말씀이 맞았지만 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 있으면 사모님께 피해가 갈지도 몰라요. 전 그게 너무 무서워요. 피해는 무슨 피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성현아, 도망치는 건 해결책이 아니야. 이번엔 제대로 맞서야 해. 내가 옆에 있을 테니 민성이 위해서라도 다신 도망치지 마. 그 말씀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다음 날 저의 불안이 기어코 현실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민성이의 화상 치료가 있는 날이라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대문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너희가 계속 이 집에 붙어 있으면 이 집도 곧 불타게 될 거야. 저는 누가 볼세라 종이를 떼서 얼른 주머니에 넣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도저히 외출할 수가 없었죠. 결국 그날 아들의 치료는 다른 날로 미뤄야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몰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사모님께 폐를 끼칠 수 없었어요. 말리는 사모님의 눈을 피해 아이와 단둘이 멀리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녁 때 제가 싸놓은 짐을 사모님께 들키고 말았어요. 상현아, 이게 뭐냐? 사모님,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는 안 돼요. 저희 때문에 사모님까지 위협받게 하면서 뻔뻔하게 계속 이 집에 있을 순 없어요. 그만! 사모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전 움찔했습니다. 사모님은 제가 싸놓은 짐을 다시 풀어놓으시며 말씀하셨죠. 몇 번을 말해야 하니? 너희 내 가족이라고! 가족이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여기 있어야 해. 너 혼자서 어떻게 그런 미친 인간을 상대하겠어? 사모님은 제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며 말씀하셨어요. 성현아,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난 그 약속 꼭 지킬 거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도망가는 게 맞는지, 그곳에 남는 게 맞는지. 하지만 사모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사모님. 하지만 정말 위험해지면 그땐 그렇게 위험해질 때까지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사모님은 밤새 누군가와 통화를 하셨습니다. 변호사인지 경찰 고위 간부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저와 아들을 끌어내기 전엔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이성을 잃은 남편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죠. 저는 아들 옆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뜬 눈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아래층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죠. 혹시 제 착각이었을까 싶어 귀를 기울이자 이번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발소리. 누군가 집 안에 들어온 게 분명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화면이 켜지자마자 배터리가 나갔다는 표시가 떴죠. 충전하는 것을 깜빡한 겁니다. 사모님께 알려야 해.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아래층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딨어, 어딨냐고. 남편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 남편의 목소리였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걸 꾹 참으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아들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모님이 방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복도로 나갔는데 그때 1층에서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안 돼! 사모님이 내려가시면 안 돼! 저는 급하게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 발 늦었죠. 거실에서 사모님과 남편이 마주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거실에 켜진 흐릿한 조명 아래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몇 년 전보다 더 수척하고 거칠어진 모습이었죠. 손에는 무언가 묵직한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피하세요! 제가 소리치자 남편이 고개를 돌리는데 눈은 충혈되고 술 냄새가 진동했네요. 드디어 나타났네, 우리 착한 마누라. 서방님 보고 싶어서 왔어? 남편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모님 앞으로 가려 했지만 남편이 방망이를 들어 보이며 위협했어요. 거기서! 한 걸음만 더 오면 가만 안 둬! 여보, 제발 그거 좀 내려다. 그러다 정말 큰일 나! 그러게 내 마누라랑 아들 만나겠다는데 뭐가 이렇게 어려워? 당장 내 아들 데리고 나와! 남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오셨어요. 이봐요, 일단 진정해요. 우리 대화로 해결합시다. 하지만 남편이 사모님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 할망구는? 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여긴 내 집이고 성현이랑 민성인 이제 내 가족입니다. 사모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가족? 하씨, 웃기지 마. 돈 좀 있다고 남의 마누라랑 애를 마음대로 하려고 해? 저것들은 어디까지나 내 거야. 당신이 뭔데 함부로 끼어들어? 그러더니 점점 사모님 곁으로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저는 두려움에 떨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제발 그거 내려놔! 부탁이야!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모님이 앞으로 바짝 다가온 남편을 보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손에 들린 물건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마치 얼굴을 보고 놀란 것 같았죠. 혹은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표정이기도 했어요. 잠깐, 당신! 사모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습니다. 남편도 불빛에 비친 사모님을 자세히 보더니 이내 표정이 굳어졌어요. 거실의 조명 불빛이 남편과 사모님의 얼굴을 비추고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그대로 서 있었네요.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무기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말도 안 돼!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사모님은 눈을 크게 뜬 채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계셨죠. 그런데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 모습을 숨죽이며 바라보는데 사모님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너 태준이지? 정말 태준이니? 사모님은 복받치는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듯 무겁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얼음처럼 굳어진 남편 대신 제가 입을 열었죠. 사모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하지만 사모님은 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고 계셨죠. 그런데 정작 남편은 뒤로 물러서며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꿈이야. 태준아, 너 우리 태준이 맞지? 태준아, 엄마야! 사모님이 내뱉으신 말에 이번엔 제가 기겁했습니다. 엄마? 설마 사모님이 저 사람이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 남편은 여전히 사모님 앞에서 뒷걸음질치며 소리만 질렀습니다. 두 눈에 혼란과 분노가 가득한 게 보이는 것 같았죠. 엄마는 무슨, 난 그런 거 없어! 자식이 그렇게 싫다는데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뿐인 아들도 버리고 재혼한 게 무슨 엄마야! 아니야, 태준아,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재혼도 너를 위한 선택이었어. 너랑 같이 잘 살고 싶어서. 닥쳐! 남편이 허공에 대고 방망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눈에 가시 같은 내가 없어지니까 신나서 꽃가마 타고 시집 가셨겠지? 당신은 나 같은 건 아예 안중에도 없었잖아! 남편의 목소리엔 울분이 가득했습니다. 전 그제야 그 상황이 어렴풋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사모님이 남편의 친어머니였던 겁니다. 그때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그렇게 싫다는데 귀엽고 부잣집 남자랑 재혼했어. 난 아버지를 배신하는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중학생 때 집을 나왔어. 거리를 떠돌게 됐지. 그렇다면 민성이는 사모님의 친손자?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입을 틀어막고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과 사모님은 대치 중이었어요. 태준아, 들어봐. 네가 집을 나간 후에 정말 미친 듯이 찾았어. 경찰에도 신고하고 흥신소에도 찾아갔어. 남편은 믿고 싶지 않은 듯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 다 거짓말인 거 모를 줄 알아? 어디 이제 와서 착한 척이야? 자기 자식은 버린 주제에 남의 마누라랑 애를 거둬서 선심 쓰는 척 위선 떨며 살았던 거야? 남편이 절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알고나 있어? 내 마누라야! 내 아들이랑 내 마누라를 엄마라는 사람이 빼앗아? 태준아, 그런 거 아니야. 성현이랑 민성인 내가 보호하고 있는 거야. 네가 저 애들한테 한 짓을 알게 돼서. 내가 한 짓? 남편이 입꼬리를 올리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 나쁜 놈이야. 술 먹고 마누라 때리고 집에 불도 질렀어.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됐을까?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남자한테 미쳐서 아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잖아. 당신 때문에 난 15살에 집 나와서 거리에서 살았어. 배고파서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맞고 그러다 이렇게 된 거라고. 태준아, 그때 당신이 내 말 듣고 재혼만 하지 않았으면 나도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 되지 않았을 거라고. 남편의 절규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모님은 주저앉으셨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엉거주춤 서 있었죠. 미안하다, 태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건 정말 너한테 좀 더 온전하고 풍족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도 저 자식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건 정당화될 수 없어. 그래서는 안 돼. 사모님이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20년 만에 만나놓고 지금 날 가르치는 거야? 남편의 눈이 다시 분노로 타올랐어요. 그래, 20년 만이든 30년 만이든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거야. 태준아,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 엄마가 도와줄게. 치료도 받고. 닥치라고 했지? 이제 와서 무슨 엄마 노릇? 웃기지 마. 재수없어. 그러더니 남편이 사모님 앞에 섰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사모님을 보호하려 움직였지만 남편이 엄청난 힘으로 그런 저를 밀쳐냈죠. 비켜! 이건 우리 둘의 문제야! 그러더니 사모님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들이 이렇게 된 걸 보니 기분이 어때? 자랑스러워? 태준아! 돈이 그렇게 좋았어? 아들 버리고 재혼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니 사는 게 행복해서 집 나간 아들 따윈 안중에도 없었지? 정말 그런 게 아니야. 네 아버지가 먼저 떠나고 혼자서는 널 제대로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았어. 그때 그 사람이 너한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했어. 변명하지 마! 남편이 고함을 지르며 다가왔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모님 앞을 가로막았죠. 그때 흥분한 남편이 휘두른 방망이가 제 팔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성현아! 사모님이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그때 2층에서 민성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아이가 깨어난 겁니다. 남편이 잠시 멈칫한 사이 저는 사모님께 말했습니다. 사모님, 민성이 좀 봐주세요. 제발. 사모님은 망설이다가 2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실은 저와 남편만 남았죠. 여보, 이제 그만해. 제발 애한테 더는 충격 주지 마. 그 아이가 화상으로 아직도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줄 알아? 제 말에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 술에 취해서. 당신은 지금도 술에 취해서 같은 실수 반복하고 있어. 제발 그만해. 언제까지 남 탓만 하면서 살 거야? 집을 나간 건 당신 선택이었잖아. 불을 지른 것도 날 때린 것도 다 당신 선택이야. 술 때문이라고? 결국 그 술을 마신 것도 당신이 선택한 거라고. 제발 이제 더는 아들한테 부끄럽게 살지 마. 부탁이야. 제 말에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친모를 만난 충격과 과거의 죄책감이 뒤엉켜 혼란스러운 모양이었어요. 어차피 이미 다 망했어. 내 인생은 이제 재활용하기도 힘들게 더럽혀졌다고. 남편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뒤에 숨어있던 슬픔과 절망이 터져나온 것 같았죠. 그렇지 않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직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다고. 제 말에 남편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더니 혼자 중얼거렸죠. 날 용서하지 마.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아무도 날 인간 취급하지 않을 거야. 내 아들까지도. 남편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회피해 오기만 했던 자기의 잘못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모양이었네요.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소란을 듣고 이웃 중 누군가가 신고한 것 같더군요.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절 바라봤습니다. 아마 난 다시 감옥에 가겠지? 여보, 이번엔 제대로 치료받아. 당신이 노력만 한다면 내가 우리 민성이랑 어머니 모시고 꼭 면회 갈게. 하지만 남편은 씁쓸하게 웃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맥없이 경찰에게 체포되어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저항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네요. 사모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아들이 경찰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이 오죽할까 싶더군요. 남편과 경찰이 떠난 후 저는 사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모님이 아니라 정말 어머님이셨네요. 미안하다 성현아. 정말 미안해. 내 아들이 너희한테. 그날 어머님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곁을 조용히 지키고 있다 그 한많은 세월에 대해 듣게 됐어요. 남편이 떠나고 5년을 힘들게 애를 키웠는데 내 힘으론 변변한 학원 하나 보낼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태준이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다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식 전날 태준이가 집을 나가버린 거야. 그저 사춘기 반항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 애를 찾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재혼해서 딸도 하나 낳았지만 아들은 잊을 수가 없었지. 근데 내 아들의 애가 민성이라니. 그래서 처음 너희를 본 날 그렇게 남 같지 않았던 걸까? 저도 신기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어쩌면 저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저를 어머님 댁으로 이끌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얼마 후 재판에 넘겨진 남편은 가정폭력과 상해, 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은 고개 숙이고 그저 묵묵히 판결을 받아들였어요. 법정을 나오는 어머님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도 감옥에 보내야 하는 어머님의 마음이 어떨지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가만히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 후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희의 삶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어요. 아들은 화상 흉터를 계속 치료받고 저는 어머님 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담한 가게를 얻어 꽃집을 차리게 됐습니다. 저는 극구 사양했지만 어머니의 강력한 주장을 더는 거절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요즘 저는 꽃을 보며 과거의 아픈 상처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아마 어머님이 저에게 꽃집을 권하신 것도 꽃으로 심신의 안정을 찾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비록 권유로 시작한 일이지만 이왕이면 제대로 해보고 싶어 얼마 전부터 꽃꽂이 공부도 시작했어요. 이제 초등학생이 된 아이는 제 가게에서 숙제하며 시간 보내기를 좋아합니다. 꽃향기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기분이 든다더군요. 어머님은 가끔 남편을 면회하러 다녀오시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별다른 말씀을 하지 못하시죠. 아직은 제 상처가 아물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따뜻한 봄바람이 마음까지 간지럽히던 봄날, 꽃집 문이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다발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귀에 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맑아진 눈빛이 남편이 달라졌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여보, 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어요. 언제 나왔어? 어제. 나 모범수로 나왔어. 일자리도 구했어. 건설 현장이지만. 남편은 조심스럽게 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성이는 잘 지내? 응, 어머님 덕분에 화상 흉터도 몰라보기 좋아졌어. 이제 그렇게 싫다던 여름을 기다려. 잘 됐구나. 남편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꽃다발 누구 줄 거야? 성현아, 나... 남편이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 너하고 민성이한테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3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이었는지, 너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남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을게. 그럴 자격도 없고. 그저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 봐도 감사해. 민성이 잘 키워줘서 고맙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이제 각자의 길을 열심히 가자. 그러다 언젠가 민성이가 커서 스스로 아빠를 용서하고 찾아가겠다고 하면 나도 말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때까진 그저 멀리서 지켜봐줘.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 꽃다발은 엄마 드리고 싶어. 나 대신 전해줄래? 곧 어버이날이잖아. 그러고는 테이블 위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남겨두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멀어져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희미해진 옛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자신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알차게 살아가길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죠. 평화로운 오후의 꽃집. 저는 주문받은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님께 달라진 아들의 모습을 전할 생각에 입가에 절로 미소가 그려졌죠. 오늘도 싱그러운 바람을 타고 꽃집 문에 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립니다. 그럼 이곳의 만기한 꽃들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활짝 꽃피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